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리 슈퍼위크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31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됐죠. 미국과 이란이 우여곡절 끝에 종전에 합의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이런 긴축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본 중앙은행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31년 만에 1%대 금리 시대가 열렸는데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IM증권 박상현 연구위원 나오셨고요.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원상필 교수, 유스탁 유창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하면서 31년 만에 1% 시대에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일단은 당장 일어나는 발작 수준의 충격은 없긴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라는 또 추가 긴축도 시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앵크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위원님? 예, 뭐 워낙 그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은 사실 예고된 수준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사실은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분명히 열려 있죠. 근데 그 인상 속도 자체가 예상보다는 상당히 좀 더딜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최근에 뭐 제기됐다. 그 원인 자체는 아무래도 유가가 상당 부분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유가 하락이라는 부분 자체가 아무래도 좀 인플레에 대한 우려 자체를 상당 부분 좀 희석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ECB도 그렇고 일본 은행도 그렇고 뭐 미 연준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22년 같은 경우는 연속적인 금리 인상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공포를 받았지만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발성에 그칠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 자체가 좀 시장에 좀 안도감을 좀 준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관심을 갖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본은행이 사실은 금리를 인상을 했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상당히 좀 완화적인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지금 일본은행이 그 매 분기 2천억 원 엔식 그 양적 완화, 그러니까 국채 매입 규모를 축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내년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종료를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이제 테이퍼링 자체를 이제 중단을 한다라는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본의 국채 자체를 뭐 현 수준에서 계속 이제 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돈이 풀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좀 엔화 부분 자체도 사실은 크게 그 강세를 가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주요한 배경이 되지 않았나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엔이 더 약세로 가겠느냐라는 부분에서는 다소는 조금 이제 160엔에서는 이제 일본 정부도 이제 계속해서 시장 개입을 하고 있고 미국도 사실은 그 엔화 추가 약세에 대해서는 사실 용인을 하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좀 160엔 상단에서 조금 엔화 부분은 좀 유지가 되거나 조금 하락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앵크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얘기 자체는 좀 시장에서 크게 좀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 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배경을 보면 어쨌든 엔화 약세를 방어하기엔 차원도 있고 자국 내의 물가 문제,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번에 일본의 금리 인상이 시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건 시장이 이걸 폭탄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장이 가지고 있었던 알람 시계 정도를 깨웠다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31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 금리가 1% 선으로 올라왔죠. 네. 하지만 시장에 반응이 없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보이는데요. 첫째는 이미 시장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걸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고된 이벤트였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 금리를 올리긴 했지만 여전히 일본과 미국 간에는 상당한 금리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낮은 가격으로 일본 엔화를 빌려서 미국 시장에 투자한다고 하는 이 논리는 여전히 유효한 거죠. 그다음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이제 일본 은행의 메시지가 급하게 연속해서 인상하겠다가 아니고 시장 그리고 물가를 충분히 봐가면서 천천히 올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장은 아주 약한 경고등 정도가 켜졌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항상 이제 일본이 금리 올린다고 할 때마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앵크리 트레이드인 네. 건데 글쎄요, 이 앵크리 트레이드 실체가 정말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반응이 없어서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계속 이제 그러면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까? 뭐 근데 사실은 이제 2024년하고 지금하고 또 다른 점은 네. 그때는 대부분의 국가가 금리를 내리는
인하하는 구간이었고 네. 지금은 어쨌든 ECB가 지난주에 금리를 인상을 했고 그랬죠. 영국도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고 한국은행도 지금 7월 달에 어쩌면은 0.5%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잖아요. 네. 0.25는 당연 기정사실이고 어쩌면 0.5%도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때랑 다른 점은 많은 국가들이 지금 금리를 좀 인상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만한 요소가 많이 줄어든 부분들이 좀 있죠. 그 부분이 있고 또 어저께 이제 그 회의를 주최하신 분이 그 우치다 부총재 부총재죠. 네. 부총재이신데 총재는 아파서 병원에 네. 있습니다. 근데 이분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이분이 YCC를 조작하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QT를 축소를 이미 얘기가 나왔던 만큼 발언하셨지만 어쨌든 QT를 축소하지만 내년 4월부터는 어쨌든 2조 엔 정도 전후로 해서 계속 채권을 매입하겠다 하는 부분들도 바로 어느 정도 우리는 금리를 어느 정도를 올리긴 하지만 통화 완화를 어느 정도 지속하겠다는 어떤 안도감을 준 거고 그러면 이제 엔캐리 청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화면을 보여주신다면 투기적 포지션, 그러니까 엔화 투기적 포지션이 지금 숏 포지션이 지금 많이 누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지난주 기준이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늘어났는데 요게 이제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죠. 이게 다음 주 확인되는 거니까 좀 줄어드는지. 근데 줄어드는 속도가 가파르게 줄어드는지 아니면은 완만하게 줄어드는지를 흐름을 좀 보시면서 향후 엔화가 조금 강하게 반등을 줄지 아니면 그냥 제한된 흐름을 보여줄지. 어저께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열릴 때는 엔화가 별로 움직임이 없었는데 장 끝나고 나서 싱가포르 외환시장에서는 엔화가 조금 강세 흐름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 완화된 그 엔화 상승은 저는 긍정적인 해석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숏 포지션이라는 건 엔화를 이제 팔겠다는 의지를 갖고 엔화 있는. 약세로 계속 이제 네. 베팅을 하던 투기적 자산이 조금 이제 이번에 그 금리 결정 이후에 조금 줄어든다면 조금은 아무래도 엔화가 조금은 강세로 갈 수 있는데 이게 환율이라는 게 갑자기 150엔 가거나 160엔이 170엔 가는 게 문제인 거지 160엔에서 조금씩 뭐 한 반년에 걸쳐서 150엔 가는 건 문제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흐름의 속도가 어떻게 될지를 앞으로 이제 다음 주 정도면 좀 체크가 일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냐 강세 이게 중요한 게 우리 원화와도 매우 동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환율 때문에 골치 아프잖아요. 1,500원대이고 여전히 이제 달러 대비 원화가 약세인 기조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엔화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로 가주면 우리도 좀 따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을 조금 기대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이었죠. 예, 뭐 아무래도 저희가 그동안 뭐 이전까지는 사실 뭐 위안화에 상당히 많이 동조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좀 일본 엔화에 많이 동조화가 됐었는데 사실 그 흐름도 최근에 보면 약간 좀 약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본 엔화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제자리였는데 원화만 최근에 상당히 약세가 됐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일본은행의 어떤 통화정책 기조를 저희가 이제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금 엔달러 환율이 160엔에서 좀 상단에서 계속해서 조금 막히는 좀 모습을 좀 가고 있어서 이게 앞으로 통화 정책에 따라서 그러면은 더 약세가 되고 뭐 강세가 되느냐라는 부분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추가적인 약세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조금은 제한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건 계속해서 일본은행, 일본 정부가 물가 우려 때문에 계속 공격적인 지금 시장 개입을 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상단은 네. 좀 막혀 있고 그렇게 보면은 조금 좀 하락 쪽에 오히려 좀 무게를 좀 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저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행스러운 건 뭐 지금 최근에 뭐 여러 가지 6월달에 이벤트가 있었지만 그 이벤트 자체가 크게 시장에 뭐 일시적으로 좀 뭐 공포도 주긴 했지만 큰 무리 없이 사실 넘어갔던 가장 큰 배경은 유가 하락입니다. 네. 유가가 어제도 사실은 76불까지 뭐 당초 예상보다 좀 빠른 속도로 떨어졌고요.
이제 이러한 부분이 뭐 지금 중앙은행들의 어떤 금리 인상 기조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 같고 특히 아시아 통화 가치에 상당히 좀 저는 영향을 미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쟁이 터지고 나서 고유가가 되면서 가장 취약했던 게 아시아 통화였고요. 뭐 네. 대표적으로 원화도 그렇고 인도네시아 루피아, 뭐 인도 루피 이러한 뭐 아시아 통화 전체가 전반적으로 약세가 됐었는데 유가가 사실은 급락을 했다라는 거는 결국 아시아 통화 자체가 상당 부분 반등할 여지가 사실은 생겼고요. 특히 이제 뭐 최근에 얘기되는 뭐 재건 수요라든지 또 이제 중동에 대한 어떤 수출도 이제 본격화되겠죠.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아시아 국가들의 어떤 수출이 상당 부분에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그 부분에서 엔화도 사실은 같은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쪽이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보면 뭐 지금 원달러 환율 자체가 지금 1,500원 초반대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 FMC만 사실은 큰 이벤트, 그러니까 뭐 매파적인 목소리가 아주 강하지 않는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1,400원대의 어떤 진입 가능성도 저희가 조심스럽게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왔던 아주 좀 큰 폭의 원화 약세, 뭐 엔화 약세, 그걸 넘어 아시아 통화 전체적으로 달러 대비 너무 약세였던 이 기조가 지금 바뀌냐 마냐의 이 변곡점에 있다라는 거죠.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엔화는 지금 금리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한 상황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이유는 뭐 일본의 1%의 금리보다는 미국의 3%의 금리가 여전히 더 높고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차피 환율이라고 하는 건 절대 금리보다는 상대 금리를 더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상대 금리 자체의 트렌드는 지금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아시아 통화의 약세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금융시장 측면에서 보면 자국 통화의 그 약세를 보인다는 건 이제 네. 물가에 대한 부담도 주기도 하지만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린 최근에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너무 가열차게 네.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제 자국 통화의 약세에서 다 기인한다고도 보고 그렇죠. 있잖아요. 이 상황은 분명히 좀 완화가 돼야 사실 시장에서도 숨통이 좀 트이겠죠. 그렇죠. 사실은 뭐 오늘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좀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최근 3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매수를 보여줬는데 또 공교롭게도 그 3거래일 동안 원화가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결국 환율하고 외국인 수급은 상당히 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쨌든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화가 가파르게 약세를 띈 거는 결국에는 이란 전쟁 때문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 이유가 유가가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이죠. 아직 이게 오늘 같은 경우 아직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인데 유가가 이제 가파르게 떨어진다라면 뭐 FOMC에서도 약간 매파적인 발언들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아무래도 환율에는 좀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뭐 램달러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무역 수지가 계속 흑자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왜 계속 원화가 약세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워낙에 환율이 약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환전할 요소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환전을 안 하고 계속 대기하고 있었던 것인데 만약에 교수님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약간 1,400원 중반이나 초반까지 조금 하반기로 갈수록 내려갈 거라 보고 있는데 원화가 다시 좀 강해진다라는 어떤 시그널만 좀 포착이 된다라면 충분히 그 환전 안 하고 있는 기업 자금도 일부 환전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 또 외국인 수급도 지금 우리가 보면은 눈에 보이기로는 올해 뭐 그 어마어마한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보면은 헤지 펀드들한테 그 미국에서 얘기 나온 게 한국 레버리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금액을 줄여라. 그리고 네. 거기에 따른 이자 비용도 높였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부 헤지 펀드들은 계속해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준비하고 있었고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쪽에서 뭐 패시브 펀드라든지 액티브 펀드에 자금이 빠져나갔었던 것이지. 그러면 만약에 원화가 조금만 강세로 들어온다라면, 그러니까 1,400원 한 중반 정도까지는 조금 이게 강세 흐름이 보여준다는 게 확인된다라면 충분히 외국인 수급은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시그널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또 지난 3거래일 동안 일부 보여주지 않았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달러의 향방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변곡점에서 이제 FMC가 열리게 되는데 케빈 워시라는 새로운 의장이 또 처음 주재하는 회의여서 더 그 회의에서 나올 그 메시지 워시의 입에 또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원래는 매파적인 사람인데 비둘기파적이길 원하는 사람에 의해서 지명이 됐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포지션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소신을 밝힐 것인가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낼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말 어려운 질문일 것 죄송합니다. 예, 비장하게 제가 질문을 드렸네요. 케빈 워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체성을 아직 잘 파악이 잘 안 된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지명이 된 이후에도 사실은 발언이 거의 나온 게 사실은 없는 상황들이고 네. 저희가 뭐 기존에 이제 매파적이었다라는 부분이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조금 최소한의 지식 있는 상황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지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매파적 목소리를 내기가 사실 쉽지 않은 조금 워시 입장에서도 보면 사실 좀 난감한 어떤 포지션에 사실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이번 그 6월 FMC 자체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그래서 상당히 조금 이제 주목을 좀 받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뭐 저는 조금 낙관적으로 좀 전망하는 게 사실은 이제 이란 전쟁,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 간의 정전 협정이 체결이 안 됐다라고 하면 상당히 워시 의장도 사실은 매파적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었는데 네. 다행스럽게 이제 뭐 말씀드린 유가가 떨어졌다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미국의 물가가 잘하면 5월, 6월 나오는 지표가 정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부분들이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워시 의장 입장에서 뭐 연준의 뭐 매파적인 목소리는 분명히 성명서나 점도표에서 분명히 반영이 되긴 하겠지만 기자회견에서는 다소는 좀 그 매파적인 목소리 자체를 조금 유화시키는 그러한 어떤 좀 기자회견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저는 조금 추측을 좀 하고 있고요. 뭐 그렇게 보면 올해 연내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강한 어조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던져주지는 않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순화된 순화된 매파 예, 그렇게 정도의 포지션을 예상을 하시는군요.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거 사실 뭐 그 백악관에서 임명장 받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그 뒤에 또 기준금리 인상은 실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개 압박도 했기 때문에 네. 연준의 독립성이나 측면에서도 뭐 학자들 사이에서도 참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이제 FOMC 회의의 가장 큰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숫자가 아니고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금리 자체는 동결이 확실시되죠. 문제는 이제 이 워시 의장이 시장에 처음 데뷔하면서 어떤 태도를 보여줄 것인가 부분인데 사실 그동안 이 워시 의장은 여러 차례 기존의 연준의 태도를 비판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 너무 과도하게 많은 정보들을 주고 있다. 이를테면 인터뷰를 너무 많이 하고 있고 또 점도표 같은 거를 통해서 시장에 가한 그런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이 혼란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새로 취임한 이 워시 의장이 시장과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갈 것인가 이 부분이 매파인가 또는 비둘기파인가를 확인하는 것보다 이 태도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다행스러운 건 미국의 정치 전문지나 또는 여러 가지 정보지들에 보면 뭐 주군에 충성하기로 약속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본인의 임명권자인 트럼프로부터 자유스러운 의견을 표명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다만 또 트럼프의 공개 압박이 심해질수록 본인은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쇼맨십도 좀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이 부분을 확인하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양손을 다 내밀고 한쪽은 트럼프 잡고 한쪽은 연준을 잡고 그래서 어느 쪽을 더 당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는 케빈 워시의 지금 처지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건 대표님께 의견 좀 듣겠습니다. 뭐 근데 사실은 지금 다들 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연준의 어떤 발언들을 좀 규제하겠다, 통제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어떤 말을 할지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예전에 정말 앨런 그린스펀 같은 경우는 그냥 저도 그때 기억나는 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금리 발표하고 그냥 뚝딱 그냥 나가셨어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쿨한데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못하겠죠. 왜냐면 그 전에 파월 의장은 너무 자세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갑자기 그렇게 하진 못하겠지만 상당히 조금 정제된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고 핵심은 그거 같아요. 결국에는 점도표가 뭐 찍든 안 찍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점도표에서 좀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가 내려갔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이제 다음 FOMC 회의는 7월 마지막 주거든요. 7월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물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봐도 된다라는 어떤 발언들 이런 것들이 약간 금리 동결,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동결에 대한 강한 시그널만 준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상당히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 말의 수사가 이제 너무 화려해지면 이게 좀 그 본질을 잡기 어려운데 중요한 건 금리를 올릴 것 같이 얘기할 거냐 아닌 거냐 이제 단순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연내에 지금보다 금리를 더 올릴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신호가 나온다면 혹은 아니라면 여기에 각각 시장의 반응이 달라지겠죠. 지금 현 상황을 예를 들어서 CPI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보면 4%를 넘었지 않습니까? 전쟁 여파가 분명히 있겠죠. 그럼 이건 금리를 올릴 만한 수준인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 물가가 연준 목표치인 2%를 1% 이상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상황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금리도 인하가 조심스럽게 예상된다라는 이런 이제 수식어는 사라질 거고요. 무엇보다도 고금리의 장기화를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장기 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르게 된다라고 하면 뭐 성장주나 또는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AI 관련주들에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그대로라도 이게 어떤 그 연준 의장의 말투가 바뀐다라고 하면 시장은 이걸 분명히 위험 시그널로 확인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이 숫자의 어떤 변동은 아니고 얼마나 신호가 약화되는 것인가 이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전망이 지난번 CPI가 4.2%로 나오고 나서 그리고 이제 고용 지표가 잘 나오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페드워치 데이터에서도 한 번 올릴 거다라는 쪽에 이제 확률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긴축적으로 옮겨간 건 맞죠. 근데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따져봐야 될 여러 변수들, 연준 입장에서는 중립금리에 지금 부합하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 따져볼 것 같고, 그래서 올릴 거냐 말 거냐라는 거죠. 지금 전쟁이 끝나서 지금 턱 밑까지 지금 몸통 조여오다가 딱 지금 전쟁 마치 짠 듯이 전쟁 마치고 이제 FOMC 회의를 하니까 사실 더 헷갈리거든요. 만약에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상태에서 FOMC 갔으면 케빈 오시도 버티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질문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좀 이번 종전 협상 뭐 내일 금요일 날 뭐 체결을 할지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뭐 체결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보게 되면 뭐 FOMC 그 워시 의장의 뭐 좀 그 정책에 대한 어떤 그 부담감 자체는 상당히 좀 완화됐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올해 금리를 한 차례 올릴 수도 있고 뭐 또 일부 IBS는 올해 또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사실 좀 팽팽한 상황들입니다. 근데 좀 개인적으로는 뭐 동결적으로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일단 물가 자체가 지금 유가가 지금 이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한 7월 정도 받아볼 소비자 물가 특히 이제 헤드라인 자체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거든요. 거기다 지금 코어 물가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 지난 5월달 물가가 여하튼 2%대를 좀 보이고 있어서 뭐 코어 물가만 보게 되면 서둘러서 연준이 금리를 뭐 인상할 필요는 현 시점에서는 사실은 크지 않은 상황들이고 고용 지표 같은 경우도 뭐 시장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왔지만 네. 그렇게 뭐 우리가 그 금리 인상을 확실하게 지지할 정도로 강한 어떤 고용 시장이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저는 말씀드린 대로 뭐 이러한 유가 하락세가 뭐 현 레벨 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미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서둘러 인상하기보다는 조금 지켜보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더구나 이제 11월에 여하튼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중간 선거가 있기 전에 사실은 연준이 움직이는 거는 상당히 부담일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12월 달이 결국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어떤 연내에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텐데 그때 가서는 사실 상황이 지금보다는 많이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때 금리를 인상할지 아니면 동결을 할지 아니면 뭐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금리 동결이냐 인상이냐라고 보게 되면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조금 동결 쪽에 오히려 조금 더 힘을 좀 얹어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엄청 싸우겠는데요. 근데 최근에 지역은행 총재들도 그렇고 연준 이사들 특히 이제 그 제롬 파월 쪽에 있다고 여겨지는 인사들은 상당히 이제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의장이라도 의장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연준 내에 의견 분열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서 정점을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좀 반대파도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결국엔 의장이 좀 뚝심 있게 좀 끌고 가려는 의지가 있다라면 좀 동결 쪽으로 해가지고 좀 강하게 푸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뭐 엄청나게 싸울 것 같이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하지만 네. 또 나름대로 회의할 때는
그게 아닌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말로 싸우겠죠. 그렇죠. 그래서 역살잡이 하진 않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충분히 약간 동결적으로 해가지고 무게감을 좀 있게 발언할 가능성을 좀 대비하는 게 맞는 것이지 뭐 갑자기 여기서 케빈 워시가 인상 가능성을 상당히 좀 높게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발언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전반적으로 조금은 더 완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려고 노력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을 주셨고요. 이제 금리의 방향성이라는 게 중요한 건 우리 실제 주식시장이라든지 채권 시장에도 곧바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반적인 조달 금리도 다 바꾸게 되죠. 최근에 엔비디아가 회사채 발행을 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지금 빅테크를 비롯해서 AI 투자 붐이 일어나면서 자본 조달을 이제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금리에 대한 부담이 계속 커진 상태에서 이렇게 자본 조달을 하면 결국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건 엔비디아가 회사채를 발행한 게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죠. 네. AI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탄약골을 더 크게 한번 지어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절대적으로 돈이 부족해서 대출을 만드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250억 달러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850억 달러의 수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시장은 엔비디아를 강하게 믿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신용도에 대해서 시장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여전히 AI 투자 가잉에 대해서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 빅테크 같은 경우에 뭐 데이터 센터나 GPU 또 뭐 전력,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돈을 쓰고 있는데 네. 투자 규모가 뭐 지금 7천억 달러를 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까지 또는 어떻게 보면 가한 기대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투자가 아니고 그 투자의 회수 속도에 대해서 시장이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AI 관련된 매출이 도대체 이 감가상각과 그리고 전력비, 뭐 칩 교체 비용, 도대체 이런 것들을 언제쯤 상쇄시켜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은 의심을 가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조금 멈칫하는 그런 흐름들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이제 구글을 비롯해서 자본 조달에 나선 것들 많은데 이제 엔비디아까지 움직이니까 판이 더 커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또 투자 과잉에 대한 우려가 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 이제 우리가 좋게 보니 안 좋게 보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좋게 본다라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작년부터 좀 논란이 됐었던 게 순환 투자잖아요. 엔비디아 가려면 뭐 칩 사주고 네, 투자. 오픈 뭐 이런 식이죠. AI에다가 투자를 해주고 오픈 AI가 그것을 다시 또 뭐 투자를 해가 그 칩을 사서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더 강화된다라면 레버리지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반대로 본다라면 엄밀히 따지면 코어 이브 같은 경우는 오라클은 그나마 괜찮은 편인데 코어 이브는 지금 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채만 해도 250억 달러인가요? 그 정도까지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스가 나게 된다라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뭐 자금 조달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어쨌든 이제 엔비디아가 생각하는 건 그거 같아요. 지금 분기당 그 GPU 칩 출원 반도체가 한 560억 달러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게 한 80%? 한 85% 정도 되는데 이게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좀 일부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기업들이 자체 칩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미 구글은 TPU가 상당히 성능이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아마존, 메타 다 관련된 칩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아예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전 판단을 좀 하고 있고 특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그 구글이 I/O 2026 그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구글이 그 발표한 내용을 본다면 핵심은 그거였어요. 우리는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네. 이걸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그 AI 모델의 가격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 이후에 보면 엔비디아가 한국에 대만에 가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또 한국에도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경쟁자가 어쨌든 강한 경쟁자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미리 하고 있었고 그 절차가 어제 오늘 좀 나온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투자는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이 그냥 구글이고 뭐고 다 자금을 조달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3호 시장으로의 신용 문제로도 번졌던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예, 이제 3호 시장하고 지금 이 하이퍼스케일러의 어떤 투자는 약간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막대한 자금이 사실 투자되고 있죠. 뭐 지금 과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금 올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본 지출 자체가 미국이 1800년대 그 철도 까는 것보다 더 많은 투자를 사실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만큼 이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서 그만큼 많은 비용이 사실은 필요하고 앞으로 더 필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투자는 아마 더 될 수밖에 없는. 뭐 내년에도 자본 지출이 더 늘어난다고 하니까요. 거기에 이제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자본 조달이라든지 특히 뭐 회사채 발행뿐만 아니라 지금은 증자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까지도 이제 자본 조달에 나서기 때문에 이전에는 사실은 조금 상황들이 좀 많이 변한 상황들이고 그래서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거는 자본 조달이 이제 시장이 그 자본 조달에 대한 리스크를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부분들이 좀 중요한데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그 이제 조달 리스크 금리죠. 그러니까 신용 스프레드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이 그 신용 스프레드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나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보게 되면 이 신용 스프레드 자체가 뭐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결국 그것이 이제 버블의 붕괴의 어떤 전조 증상으로 좀 보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부분 자체는 뭐 조달 금리 측면에서 또 시장이 좀 돈을 빌려주는 데서 큰 위험을 못 인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아직 우리가 과잉이나 버블로 보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게 과잉이냐 아니냐라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뭐 AI 산업이 뭐 발전하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올해는 아니고 내후년 정도 가서 결국 이게 과잉이냐 아니면 좀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좀 판단이 좀 이른 감이 있고요. 가장 저는 리스크로 보는 게 이 치킨 게임에서 이제 패자가 나왔을 때는 사실은 저희가 좀 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과정 속에서 누구는 이제 돈을 못 벌고 이 시장에서 밀려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뭐 파산을 하든지 M&A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이러한 지금 그 AI 투자에 대한 어떤 우려 시각 자체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뭐 그것을 좀 말씀드리면 가장 우려하는 어떤 시그널은 치킨 게임의 패자가 나오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치킨 게임의 패자가 나올 시점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최상의 AI 모델 서비스에 대한 그 부분이 안보와 엮이면서 미국 정부가 최근에 이제 좀 논란이 될 만한 결정을 내렸죠. 엔트로픽의 최상위 모델인 미토스, 페이블 5 이런 모델들에 대한 외국 사용을 전격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전격적으로 이런 조치였기 때문에 예상 못한 분들도 많고 당황 기색도 역력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만약에 지금의 엔트로픽 저 모델에 대해서지만 만약에 미국 정부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다른 서비스들도 다 차단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안보 같은 이유를 들어서 말이죠. 예,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AI 모델이 더 이상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전략 무기처럼 취급되기 시작했다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전까지 보면 뭐 반도체 장비나 GPU 정도를 규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 특정 소프트웨어까지 함부로 건드리지 마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시장은 이게 재밌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오픈 AI나 또는 구글도 그 규제의 대상으로 범위가 확대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운 거죠. 다만 이제 AI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원격 접속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전통적 수출 통제 법리와 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네. Anyway, 미국이 이제 이 AI 모델의 문을 좁힐수록 각국은 이제 소버린 AI에 대해서 더 투자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는 저희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에는 오히려 호재이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도 보여집니다. 네. 이게 만약에 다른 서비스로도 만약에 차단 조치가 확산된다면 이거는 국가 간 분쟁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아직까지는 뭐 이걸 이게 더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오히려 이런 걸로 인해서 본인들의 위상을 더 키우려는 하나의 포석일 수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AI 전문가님들이 얘기하는 것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본인들은 내년, 내후년을 되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미국에 너무 기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반도체 잘 팔고 있어서 좋다라고 말하겠지만 결국엔 그게 끝나고 나면은 AI 서비스로 외화 유출이 엄청날 것이다. 라는 발언,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걸 정점을 잡고 있는 게 미국이다 보니까 그거를 그 주도권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이제 밀당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라면은 오히려 이제 빅테크에 투자는 저는 계속 더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진짜로 뭐 규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되면 오히려 중국이 더 급부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중국이 한 400조 정도 투자를 하겠다고 한 것이고 네. 지금 딥시크 같은 경우만 본다고 하더라도 단가가 엄청 낮습니다. 그 모델 구동 가격 자체가. 그러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엄청 중요한 부분들은 좀 비싼 금액을 주더라도 미국 거 쓰고 네. 좀 저렴한 거는 중국 거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원화해서 그렇지, 이원화해가지고. 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미국도 그런 걸 좋아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좀 봐야 되고 봐야 된다 생각하는데 진짜로 만약에 중국 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진다면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면은 중국이 반도체라는 걸 자국 반도체를 쓰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 반도체 쓸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길게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정말로 조금 가속화된다라면 오히려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한테는 좀 부정적일 수는 있다. 근데 당장 그걸 우리가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이게 일단은 차단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줬잖아요. 보여줬고 그러면 어떤 이유를 정치적, 외교적, 안보적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차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리가 이제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자체적인 모델이 없는 국가라든지 미국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사실 언제든 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좀 뭐 이렇게 수출을 통제할 정도로 어찌 보면 이 AI 모델 자체가 상당히 강력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한편에서 보면은 정부 우리가 계속 얘기한 이 AI라는 부분 자체가 앞서도 잠시 얘기했지만 이 전략 자산화되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 시그널인 부분들인 것 같고요.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각국이 투자 자체를 상당 부분 더 이러한 AI 쪽에는 더 늘려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는 자칫 잘못하면 정말 AI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 완전히 종속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 소버린 AI가 자체가 자체적으로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미국에 의존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좀 전개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또 한 부분에서 조금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생각하는 거는 좀 분명히 이제 세상이 변하고 있고 이렇게 미국이 AI 산업 물론 이제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AI 기술 자체 모델 자체를 통제할 수밖에 없는 것 자체는 기본적인 어떠한 경제 트렌드 자체가 뭐 최근에 나오는 AI to AI 경제로 사실은 조금 이제 변화되는 하나의 어떤 척도가 아닌가라는 그 시발점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우리가 이 뭐 규제라는 부분 자체는 분명히 안 좋은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렇게 지금 산업 자체가 상당히 좀 뭐 빨리 가고 있고 또 미중 간의 이러한 전략 자산에 대한 경쟁 자체, 특히 AI 모델 둘러선 격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뭐 한편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반도체라는 우리한 조금 뭐 핵심 부품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는 쪽에 좀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양면이 있는 거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엔트로픽도 IPO를 하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꾸 미국 정부에 찍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단 말이죠. 오픈 AI는 조금 더 친화적으로 다가서려고 말 잘 들으려고 하고. 근데 이게 이 트럼프 행정부라는 게 문제잖아요. 네. 말 잘 들으면 잘해주고 말 안 들으면 내치는 거를 노골적으로 그냥 하니까 혹시 엔트로픽 IPO에 혹시 이 걸림돌이나 장애가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또 그렇긴 하지만 또 시장 친화적인 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IPO를 한다고 해서 뭐 이게 전 세계 자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사실 미국 쪽으로 본다라면 이번에도 스페이스X 상장을 통해 가지고 한번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거 자체가 어떤 제동이 걸리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다만 이제 지금 오픈 AI가 먼저 상장을 IPO를 하느냐, 뭐 엔트로픽이 먼저 하느냐 순서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이거 이슈가 IPO에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저는 아직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엔트로픽의 이 약간 정부와 부딪히는 이런 면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검증 기준 같은 것들을 강하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엔트로픽에 대한 서비스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다. 이제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지금 코스피는 그래도 계속 질주하고 있는데 코스닥의 상대적 부진이 참
계속해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올해 코스닥을 많이 활성화하겠다고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적 지원, 최근에 뭐 국민 성장 펀드 이런 것도 조성하고 그러는데 잘 안 되네요. 네.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여전히 코스닥이 못난인데요.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제 코스닥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바이오에서 반도체 쪽으로 옮겨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어떤 심장이 바뀐다라고 하면 이건 시장의 체질 변화로 좀 연결될 수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임상이나 또는 기술 수출 같은 이벤트의 주가가 크게 좌우됩니다. 네. 예측할 수 없죠. 반대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AI 투자나 또 메모리 가격, 장비 수주 같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저희가 예측 가능하고 실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네. 바이오가 죽고 만약에 이러한 흐름들이 반도체 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고 하면 코스닥 시장은 이제 비로소 좀 숫자로 설명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시장은 이해하기 시작할 거고요. 네. 코스닥 안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장비, 소재, 패키징, 테스트, 전력 반도체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이오 대비해서 훨씬 더 풀이 넓고 기업의 숫자도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코스닥 시장 드디어 내내 서름 받다가 이제 조금씩 그래도 살짝 움직임이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바이오가 죽고 반도체가 살아나고 있는 최근의 트렌드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반기에는 코스닥 좀 반등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까요, 위원님? 솔직히 말씀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으세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지금 자금이라든지 뭐 이러한 성장의 모멘텀 자체가 사실은 뭐 코스피에 사실은 쏠려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네. 흐름을 사실은 역전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 그러니까 특히 이제 코스닥 쪽의 상위 업종, 그러니까 상위 기업들 자체가 아시겠지만 뭐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물론 소부장도 약간 있긴 하지만 아직은 뭐 이렇게 이익 성장 자체를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기는 사실은 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 정부의 정책이 뭐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코스닥을 이제 1, 2부로 분리하고 하는 뭐 이러한 쪽에서 약간 좀 선별하는 분위기 자체가 조금 이제 자금의 어떤 유입을 촉발시킬 수 있긴 하지만 뭐 자금이라는 게 결국 이제 수익성이 가장 중요한, 수익률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네.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수익률이 담보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코스닥보다는 사실은 이제 코스피 시장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뭐 활성화되면서 기여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실효를 걷는 데는 좀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금리 환경도 우호적이진 않죠. 금리가 전반적으로 네. 이제 높은 편이니까 모험 자본 성격인 코스닥의 금리가 높다면 사실 수익률에 대한 기대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사실 뭐 글로벌 펀드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네, 뭐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상도 코스닥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은 사실은 저희가 뭐 코스피, 코스닥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이 중요한 거라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코스닥에 대한 어떤 정책을 어떤 정부가 정책을 어떤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적으로 반영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그 전에는 결국에는 지금 성장성하고 실적을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있는 기업이 코스피에 어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되어 있는 거고 또 다른 기업들도 현대차든 뭐든 이런 기업들이 다시 부각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갑자기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좀 확대한다고 해서 갑자기 끊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개인 투자자든 뭐든 자금이라는 거는 상당히 똑똑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약간 극단적인 상황이 계속 좀 진행되면 진행되는 것이지 이게 네. 갑자기 바뀌지 않을 것 같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에 스페이스X가 상장해서 뭐 대단한 화제를 모으고 있네요. 우리 코스닥에도 스페이스X 같은 기업이 하나 상장을 한다면 어떨까 이런 꿈도 한번 꿔보게 되는데 스페이스X가 지금 상장 이후로 주가가 뭐 아주 가열찬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우주 ETF는 상대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스페이스X가 민간 우주 기업 시대를 열었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향후 우주 섹터가 좀 주목을 받을까요? 아니면 서로 다른 길을 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분위기가 대단하네요. 계속 오르고 있고요. 이미 시장의 많은 분들이 밸류에이션 사항으로 매우 고평가됐다라고 하는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지만 시장은 무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그냥 로켓 회사로 보기보다는 뭐 우주, 통신, AI 거기에 이제 B2G 그러니까 정부 계약까지 하나로 묶어가고 있는 플랫폼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주 산업의 애플처럼 지금 포지셔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스페이스X가 너무 잘 나가게 되면 반대로 우주 ETF에는 마이너스 효과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포트폴리오 매니저 입장에서는 스페이스X를 사는 것만큼 또 다른 우주 섹터 내에서의 종목을 줄여야 되거든요. 네. 당장 뭐 로켓랩이나 또는 버진 갤럭틱 같은 회사들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스페이스X가 혼자 잘 나간다고 해서 이게 곧바로 우주 ETF의 수익률로 연결된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우주 ETF를 전체적으로 산업 관점에서 보면 아직 손익 계산서 측면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강하게 주목하면서 시가총액이 아주 컸던 IPO 종목들의 상장 한 달, 그리고 상장 90일, 그리고 상장 이후 6개월 동안의 추이를 보게 되면 약 94%의 확률로 공모가를 하회하는 주가 흐름이 이미 결국은 관찰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의 역사가 맞다라고 하면 이 스페이스X도 어느 순간 고점을 확인하고 공모가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페이스북 같은 그렇습니다.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스페이스X와 우주 ETF, 유창희 대표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같이 동반해서 뭔가 테마를 만들고 어떤 투자의 기운이 만들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흐름을 좀 따라가고 있어서요. 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스페이스X가 저 정도의 평가를 받는 거는 독점이라는 프리미엄이 있어서 평가를 봐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ETF가 가려면 다른 기업들도 같이 성장해야 된다는 건데 앞뒤가 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스페이스X 쪽에 흐름들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개별 종목을 투자한다고 해도 스페이스X에 대한 상승 하락이 더 클 수 있고, 또 스페이스X가 조정을 받으면 ETF도 같이 조정받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개별 종목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고 이에 따라 시장이 받을 수 있는 금리 인상 스트레스도 상존해 있다는 분석입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